중소분할과 체코슬로바키아에 대한 소련의 개입 직후 열렸다. 1960전 회의는 한편으로는 소련 공산당과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공산당과 알바니아 노동당 사이의 분쟁이 지배적이었으나 중국과 친중 국가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시 중소 분쟁에 신중하게 입장을 취했던 조선 노동당과 베트남 노동당은 불참했다. 그러나 유로코미즘 현상으로 새로운 균열이 발생했다. 두 가지 중요 문서 중 레닌 탄생 100주년에 관한 문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지만 공산당과 반제국주의 세력 간의 동맹에 관한 문서는 노르웨이, 도미니카, 영국 대표단이 서명하지 않았다. 이탈리아, 사마리안, 오스트리아, 레이니움 대표단은 문서의 네 부분 중 한 부분에만 서명했다. 예, 그래서 1969년 특징은 중국과 소련이 분쟁했어요. 전쟁,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참여하지 않겠죠. 그리고 친중국가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리고 조선 노동당과 베트남 노동당도 이 등거리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모스크바 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럽 커뮤니즘, 유럽에서 그 평화적인 혁명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지고 논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분열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대회가 국제당이 아니라 그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기 힘들 정도로 세계 공산당 국가들 사이에서 분열, 긴장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오준호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아래는 대회에서 채택된 제국주의 선언문인데 전통적인 공산당과 노동당이 유럽에 확산된 68혁명을 주도하지 못하고 계승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솔직한 반성이 없다. 또한 신자파와 포스트니즘이 부상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3대 역량은 사회주의 국가들, 세계 노동계급, 민족해방운동이다. 제국주의는 민족해방운동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한편으로는 식민체제의 잔재를 완고하게 옹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신식민주의 방법을 사용한다. 발전한 자본주의 열국 차원에서 반독점은 사회주의로 가는 과도기다. 반독점 투쟁에서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아직도 반동화되지 않은 3인주의 세력은 물론 진보적 세력이 비자본주의적 발전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공산 진영에서는 그 중소 분쟁이 있었고 유럽에서는 68혁명이 있었어요. 68혁명의 내용을 잘 알 텐데 이 관련된 부분만 말하면은 68혁명은 그 서유럽에서 특히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공산당이 주도하지 않았어요. 공산당이 예상하지 못한 혁명이에요. 학생들과 시민들이 혁명을 해왔어.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프랑스 공산당이 이걸 개입하지 못했어요. 첫 번째는 자기들이 주도하지 않은 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프랑스 공산당이 소련 공산당의 지령과 지시를 받았는데 바로 소련이 68혁명에 대한 어떤 입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68혁명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노란조끼도 마찬가지죠. 프랑스 파리의 노란조끼도 프랑스 공산당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자파, 반공자파죠. 반공자파, 신자파들. 나는 진정한 사회주의야. 내가 생각하는 건 진정한 사회주의야. 소련도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고 중국도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고 북한도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고 베네수엘라도 모두 다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래. 그런데 나는 사회주의야. 반공자파들이에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반공자파들.
이거에 대한 입장도 없었고, 또 포스트 모더니즘. 막스는 이제 다 끝났어. 200년 얘기인데 아직도 막스 책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 막스 말이 안 맞잖아. 유럽에서 발전된 나라에서 혁명이 아닌데 지금은 무슨 막스야. 이제 막스가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존에 해왔던 말들, 그죠? 기존에 해왔던 말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감이죠. 위기감을 각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창률 동지가 읽을 수 있으면 읽어주실래요? 네. 각 제국주의 세력은 경쟁하면서도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현대 제국주의에서 실물 경제의 위기를 통화금융의 위기로 전가하고 있으며 생산과 소비, 연구에서 차지하는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확대 강화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은 피지배 국가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경제적 협정과 군사정치 협정을 강요한다. 제국주의는 자본 수출, 불평등한 조건 무역, 가격 조작, 환율, 대출 및 다양한 형태의 소위 원조, 국제금융기구의 압박을 통해 착취한다. 제국주의는 반공주의를 통해 혁명과 대우를 분열시키고 이들을 가장 친한 친구인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혁명적 노동계급 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제국주의 중소의 핵무장으로 전면전이 어려운 조건에서 군사정치 물론 외국의 군사기지, 경제적 압력 및 무역 봉쇄를 통해 제국주의는 일부 지역에서 긴장을 유지한다. 미국은 독일뿐만 아니라 일본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의 배후 기지로 삼고 재무장을 독려하고 있다. 인도를 미동맹에서 이탈하도록 압박 유인했다. 네, 또 이때 시기의 특징은 소련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핵무장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과 소련과 전면전이 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대리전을 한다는 거죠.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기존의 입장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간단하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혹시 양수 동지가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안 되면은 제가 왜 화면이 작게 들어가가지고 네. 읽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그래요. 그러면 한계람 동지 조금만 읽읍시다. 읽을 수밖에 없네요. 하지만부터 읽으면 돼요. 잠깐만요. 왜 이게 멈췄어? 네. 멈췄어? 제 거 핸드폰이 이상해. 잠깐. 하지만 베트남 전쟁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더 많은 대중, 정치적 세력을 형성했다.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많은 나라의 수백만 젊은이들의 참여를 했습니다. 미주 평화군 창설에 실패한 것에서 보듯이 제국주의는 중동과 중남미에서 진보 정권을 분쇄하고 해방운동을 약화시키며 옛 지위를 되찾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천주교를 비롯한 일부 종교단체들은 들려요? 예, 잘 들려요. 오랜 관념과 기존 구조가 무너지는 이데올로기적 위기를 맞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산주의자들과 광범위한 민주적 카톨릭 대중, 타종교 추종자들 사이에 긍정적인 협력과 공동행동이 발전하고 있다.
공산당과 노동당은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적절한 접근이 요구되는 다양하고 특정한 조건들에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각 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국가 조건에 따라 완전히 독립적으로 자체 정책을 수립한다. 투쟁의 방향과 형식, 방법을 정하고 상황에 따라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평화적 방식과 비평화적 방식을 선택하며 자국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식도 결정한다. 동시에 공산당이 운영되는 다양한 조건, 실제 임무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 심지어 특정 문제에 대한 차이점이 방제국주의 투쟁의 기본 문제에 대한 집중적 국제적 행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제 평화적 방법과 비평화적 방법을 동시에 적절하게 배합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9년 이후에는 이제 그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그 중국이 참여하지 않고 또 조선도 참여하지 않고 더 이상 이 대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1998년에 그리스 공산당이 이거를 대회를 계승해요. 자기네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그때 자세히 할 건데 제국주의 피라미드 이론에서 그래서 해년마다 해서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국주의냐 안 제국주의냐의 문제로 쿠바에서 2022년 쿠바에서 했던데 이제 여기서 그 분열이 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우리 크루셰프의 스탈린 비판은 많이 했죠. 개인 숭배를 비판하고 그 다음에 미국과 평화 공존을 하고 스탈린의 문제점은 뭐예요? 1인 통치라는 거죠. 당대회를 제대로 하지 않았어. 그리고 많이 숙청을 했어요. 당대회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중앙위원회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러한 것들을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했다. 이게 이제 주로 후르쇼프가 스탈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소 분쟁을 보겠어요. 자, 요거는 우리 다시 오준호 동생 읽어봅시다. 후르쇼프는 1956년 연설에서 소련을 노동자 국가에서 전 인민이 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선언하였고 대외적으로 미국과의 평화 공존론을 제기하였다. 특히 후르쇼프는 서유럽은 러시아와 달리 선거와 의회를 통한 혁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수정주의 경향은 후르쇼프의 비밀 연설에 참석했던 이탈리아 공산당 지도부를 비롯하여 프랑스와 스페인 공산당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은 삼인주의 정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합법적인 사회주의 혁명을 하고자 하였던 유럽 코뮤니즘이 배경이 되었다. 후르쇼프의 평화공존론은 사회주의권과 자본주의권이 긴장 완화, 대땅트로 이어졌다. 1960년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의에서 소련이 주도로 평화공존론을 재확인하는 공동선언서를 채택하였다. 중국과 소련이 분쟁, 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이념적으로 갈라서게 돼요. 이념적으로 분쟁을 하는데 바로 이제 후르쇼프가 여기 나온 건 다 아는 거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탈린식의 1인 통치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중국의 모택동과 조선의 김일성에게. 그래서 모택동과 김일성이 여기에 반발해요. 그 다음에 미국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 공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근데 중국은 대만 문제를 미국과 적대적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러한 소련의 입장에 반발하자 소련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철회하고 1962년에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에서 중국을 지지하지 않아요. 결국은
중국과 소련의 교류가 단절됐고 국경 문제로 양국이 이제 국경에서 군대를 배치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69년 핵전쟁 직전까지 가다가 미국의 중재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소련과 중국은 청나라와 러시아 때부터 국경 문제가 있었는데 사이가 좋을 때는 이게 별 문제가 아니었는데 사이가 나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뭐 한 1, 2분만 재밌는 부분이니까 나도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소련과 중국이 그래도 사회주의 국가니까 서로 총싸움을 안 하려고 저걸 했대요. 그 비무장 군인을 국경 군대에 배치했대요. 그런데 돌팔매집하고 육박전으로 시작했답니다. 근데 소련군이 등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소련군이 중국군을 폭행을 해서 중국군이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여전히 그래도 무기를 동원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의 그 소림사, 그래서 소림사 출신의 특수부대를 투입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이 소련 쪽에서 많이 오히려 매를 맞았답니다. 그러니까 소련 쪽에서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권투 선수 출신들을 투입을 해가지고 권투 선수들이니까 또 중국 군인들을 많이 때렸겠죠. 그러니까 중국 군인이 맞으니까 소림사 출신 군인들이니까 봉을 옷 소매에다가 숨겨가지고 육박전할 때 봉으로 때렸답니다. 근데 봉으로 맞은 사람 한 명이 소련군 장교였는데 그 장교가 권총을 발사함으로써 소련과 중국이 결국은 대포까지 동원하는 그러한 국경에서 국지전을 일으킵니다. 국지전을 일으켜서 이 당시에 소련은 이제 핵무장이 미국과 같은 수준이었고 중국은 핵무장이 있었지만 장거리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스크바를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련은 중국의 베이징과 중국 전체의 핵 공격을 하기로 결심했고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의 지도부들을 전국에 분산시켰답니다. 분산시키고 우리 인구가 뭐 3분의 1이 죽더라도 우리는 핵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소련이 마지막 핵전쟁 결정하기 전에 미국에게 통보를 했대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소련이 전쟁하는 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미국이 소련 등 뒤를 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만약에 니들이 중국과 핵전쟁, 특히 전쟁을 하면 우리는 니네 소련 편은 안 들고 중국 편을 들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통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소련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멈추고 중국과 화해를 했고 중국은 당연히 미국이 고맙겠죠. 그래서 핑퐁 외교, 탁구 외교로 시작하면서 키신저 때, 닉슨 때 중국과 미국이 수교를 맺어요. 그러니까 아주 재밌게 생기는 거죠. 그 미소 평화 공전에 대해서 중국이 반대했는데 결국은 중국이 미국과 수교를 맺게 되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개방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자, 이거는 우리 이창훈 동주의 일차례인가요? 한번 읽어봅시다. 북은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군사 원조와 경제 원조를 받아왔기 때문에 중소 분쟁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등거리 외교 정책이 외교에서의 자주노선으로서 정립되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6년부터 1961년 사이에 5차례 소련을 방문하였다. 김 주석은 중국에 1958년 한 달 가까이 체류하였으며 1959년 재차 중국을 방문하였다. 1960년 7월 김일성 주석은 우호 협력과 상호 지원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 소련과 중국을 동시에 방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등거리 정책은 중소로 하여금 북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일종의 외교 경쟁을 유발시켰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정우곤
따르면 김일성 주석은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누림으로써 개인 숭배, 비판 등의 내정 간섭을 피해갈 수 있었다. 김일성 주석은 중소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소련의 우경 수정주의, 중국의 좌경 모험주의를 모두 반대하고 자주적인 혁명 노선을 견지한다면서 주체를 더욱 강조하였다. 1966년 10월 5일 제2차 당대표자 회의에서는 경제, 국방건설, 병진 노선이 결정된과 동시에 소련과 중국의 그릇된 노선을 반대한다는 노동당의 주체적 노선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네, 우리가 박건영 동지가 왔네요. 그래서 이제 조선이 어떻게 여기에 대항했는지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조선은 이제 그 등거리 정책을 했어요. 여기 중국 편도 안 들고 소련 편도 안 드는 등거리 정책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소련으로부터 독립적인 노선, 잦은 노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주체 사상이 나오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당시에 1956년 당시에 중국의 군대가 조선에 되게 많았어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중국 군대가 철수하지 않았는데 김일성 주석이 이 중국 군대의 철수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철수의 배경에는 조선의 이제 친중파, 연안파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친소파 이렇게 있었는데 친중파하고 그 친중파가 힘을 합해가지고 김일성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실패하고 이들이 또 김일성 대신에 살아있는 박헌영을 갖다가 세우려고 그랬어요. 어쨌든 김일성이 그 동유럽에 순방 가 있는 동안에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쿠데타가 실패했고 그 이후에 중국 세력과 소련 세력을 다 쫓아내요. 쫓아내면서 중국과 소련에서 독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박헌영도 죽여버려요. 이 시기에 이 주체의 사상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미 군사훈련을 하죠. 사람들이 뭐 중국이 뭐 소련이나 뭐 조선이 중국이나 소련 혹은 러시아에 뭐 종속되다는데 여러분 조선이 중국이나 러시아하고 군사훈련하는 거 봤어요? 안 해요. 군사훈련 안 합니다. 조선은 중국과 소련이나 혹은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걸 유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기 때, 이 중소 분쟁 때 어느 한쪽에 편을 들지 않으면서 자주 노선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함계람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사람들은 한 나라의 당대회를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새로운 단계의 계시로 묘사하고 어떤 당의 정책과 결정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공동 강령으로 선포하면서 그것을 다른 형제당에 내리려고 하고 있다. 어떤 당의 결정이나 조치는 그 당 내부에서만 의무적인 것이지 결코 다른 당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다. 특히 소위 개인 숭배 반대 운동을 다른 당에 내리먹이려 하고 그것을 간판으로 해서 형제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며 그들 나라의 당 지도부를 전복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 확실히 개인 숭배 반대 소동에 의해 수많은 형제당이 소용없는 열병을 앓고 국제공산주의 운동이 커다란 손실을 입은 것이 현실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부 사람들에 의해 개인 숭배 반대 소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행동은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조선에서 김일성이 이런 걸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 격하 운동을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힘을 합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이제 특정 나라가 지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서 분열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박건영 동지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박건영 동지 왔으니까.
이처럼 중국 및 소련과의 동거리 외교 노선이 중수에 대한 비판으로 발전하자 소련의 군사 지원과 중국군의 감축이 본격화되었다. 정전 협정 이후 34개 사단의 중국군은 국외 농사, 경계수로 확충, 도로와 고량의 공장 건설 등 전반적인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동원되었다. 중국군은 1955년 말까지 19개 사단이 철수했으나 8월 종파 사건으로 철군이 중단되었다. 북이 신분 인사들을 숙청하자 중국인 군대를 잔류시켜 북을 압박 감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김일성은 내전 가슴에서 벗어나고자 1957년 12월 16일과 25일에 마오쩌둥에게 중국군 철수를 제시하였다. 이에 중국과 소련은 북이 공식적으로 먼저 중국군 철수를 요구하는 방식에 동의하였다. 중국의 입장에서 실전 경험이 많은 중국군을 전쟁의 위험이 줄어든 서반도에서 철수시켜 타이완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경에 따르면 미국이 1957년부터 주한미군을 감축하면서 방어용 전술핵을 배치하였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 의사가 없어 보였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도 30개 사단이 10,000명씩만 34만 명의 중국군이 남아가지고 북의 경제건설이나 이런데 사회주의 국가는 군대를 건설에 많이 동원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8월 종파 사건이 뭐냐면 김일성이 동유럽에 출장 갔을 때 중국과 친소파와 친중파가 힘을 합해가지고 김일성을 제거하고 박헌영을 내세우려 했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에 김일성이 이제 중국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좀 빨리빨리 나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게 그 대땅또와 진보적 민주주의, 유럽 코뮤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어요. 자, 유럽 코뮤니즘은 프루시프에 의해서 유럽에서는 러시아와 달리 평화적인 방법의 혁명도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다시 오진호 총지가 한번 읽어봅시다.